한국의 검은 속내가 모두 드러났다. 역시 한국은 믿을 게 못 된다. 얼마 전 미국 최고의 핵잠수함이 한국 근해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레이더도 통신도 모두 먹통. 30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관조차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낸 이 기술 앞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고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0년 동맹국이 하루아침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하지만 한국을 직접 목격한 미국 분석관의 보고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이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10년간 조용히 준비한 한국의 기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철학. 미국도 30년 동안 실패한 걸 한국은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워싱턴을 뒤흔든 그날의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휴대폰이 울렸을 때 시계를 보지 않아도 새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본부라고만 떠 있었죠. 리처드, 지금 당장 들어와. 국방정보국 작전실장 매튜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전화로 말할 수 없어. 30분 안에 작전실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아내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또 긴급이야?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죠. 네, 금방 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0년간 미 해군 전략 분석관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새벽 호출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차를 몰고 펜타곤 근처 국방정보국 본부로 향했습니다. 버지니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라디오를 틀었지만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가능성들을 떠올렸죠. 러시아가 뭔가 했나? 중국이 태평양에서 움직인 건가? 아니면 중동에서 또 다른 위기가 터진 건가?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렇게 급하게 부를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이미 대응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 새로운 거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 본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느긋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던 그가 오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경비원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인데도 고위층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평소보다 차들이 많았어요. 긴급 상황실 근처에 주로 세우는 자리들이 다 찼더군요. 이건 정말 큰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B3층 작전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다시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죠.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해군정보팀 직원들, 동아시아 라인 사람들, 심지어 CIA에서 파견 나온 인원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느꼈죠. 모두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리처드,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료 데이비드였어요. 그도 급하게 온 모양이었죠.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매져 있었거든요. 너도 호출받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1시간 전에.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다들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5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스크린 8대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중앙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만 깜빡이고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작전실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뭔가 긴박한 에너지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기 앉아. 데이비드가 중간쯤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국방장관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뒤쪽에는 기술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뭔데 이렇게 난리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뭔가 했대. 엄청 크게.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응, 아까 해군정보팀 애들한테 들었어. 동해에서 이상한 게 나타났대. 무인 잠수함이라나 뭐라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인 잠수함이라니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도 아직 실전 배치 못한 기술인데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분석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뭘 발명할 수 있겠어요. 미국 기술 없으면 스크류 하나 제대로 못 깎을 텐데. 주변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편이었어요. 한국은 훌륭한 제조업 국가지만 첨단 기술 개발에서는 항상 한 발 뒤처져 있었거든요. 특히 잠수함 같은 복잡한 무기 체계는 더더욱 그랬죠. 그 순간 작전실 문이 열리며 작전실장 매튜스가 들어왔습니다. 해군 참모차장과 국방부 차관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매튜스는 연단으로 곧장 걸어갔죠.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표정도 굳어 있었더군요. 30년간 그와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자, 시작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죠. 어제 오후 2시 우리 정찰 위성이 한국 동해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매튜스가 말했어요.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죠. 그게 뭔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매튜스가 답했어요. 승조원이 없는 잠수함. 방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무인 잠수함이요? 젊은 분석관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한국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요? 그건 좀 장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무인 잠수함은 미국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분야였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실전 배치는 못한 상태였죠. 한국이 그걸 먼저 완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매튜스가 다시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동해 바다 위에 검은색 물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분명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잠수함과는 형태가 조금 달랐거든요. 더 매끄럽고 유선형이었습니다. 확대해보겠습니다. 매튜스가 말했어요. 화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죠. 잠수함 선체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해치도 닫혀 있었고 가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열감지 센서 결과입니다. 매튜스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적외선 이미지였는데 잠수함 내부가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통신 신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로입니다. 매튜스가 답했어요. 외부와 교신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죠. 스스로입니다. 매튜스가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혼자 바다로 나갔다가 혼자 복귀했어요. 완전 자율 운행입니다. 방 안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화면 속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우리 위성이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매튜스가 계속 말했어요. 잠수 후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소나로도 못 잡고 위성으로도 못 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국의 정찰 위성과 해저 소나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 잠수함을 놓쳤다니. 국방장관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매튜스가 말했어요. 우린 30년을 투자했는데 그들이 해냈다고. 확인해. 어떻게든 알아내라.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검은 잠수함이 사라진 바다만 남아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계속 봤어요. 검은 잠수함이 사라진 그 바다가 눈에 박혔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리처드,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한국이 정말 저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도 그래.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리처드. 돌아보니 박철수 박사였습니다. MIT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10살쯤 어렸지만 이 분야에선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그가 답했어요. 매튜스가 급하게 불러서 새벽 비행기 타고 왔지. 뉴욕에 있었거든. 그는 커피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며 손짓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자판기 앞에서 그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커피 2잔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리핑 들었지? 네.
방금 나왔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 무인 잠수함 얘기 맞죠?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죠. 리처드, 넌 아직 모르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10년 동안 준비했어.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소형 원자로 기술, 인공지능 제어 알고리즘, 모든 걸 조용히 축적했지. 그건 브리핑에서 안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말했죠. 왜 우리가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한국을 안 봤으니까. 박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중국만 보고 러시아만 봤어.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신경 안 썼고. 그게 실수였던 거야. 박 박사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내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 박사의 사무실은 2층 구석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벽면에는 각종 조선소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 박 박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고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조선업계 데이터야.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그냥 상업용 선박만 만드는 줄 알았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게 보이더라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과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여기 봐. 박 박사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 방산 연구비가 급증해. 특히 무인 시스템 분야에 집중됐지. 그게 특이한 겁니까? 아주 특이해. 박 박사가 답했어요. 같은 시기에 프랑스랑 독일이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를 중단했거든.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한국은 그걸 계속한 거야. 저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선소 확장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울산, 거제, 통영, 주요 조선소들이 다 포함돼 있었죠. 이 조선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상업용 선박이지. 박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잠수함 기술을 실험하고 있었어. 무인 시스템, AI 제어, 원자로 소형화, 모든 걸 민간 프로젝트로 위장했지.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민군 기술이 밀접하게 연결된 나라거든. 삼성이 반도체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잖아. 경계가 모호해. 그래서 우리가 못 본 거야. 박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사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내부 사진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구조물들이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인 잠수함 테스트 시설이야.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2019년에 찍은 위성 사진이지. 당시엔 그냥 새로운 선박 도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보니 잠수함 실험장이었던 거야.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확실히 일반 도크와는 달랐어요. 더 깊고 밀폐된 구조였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2015년부터야. 박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쯤일 거야. 그때 한국 정부가 국방혁신을 선언했거든. 무인 시스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 7년이요? 그럼 우리가 7년 동안 몰랐다는 건가요? 못 본 거지.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린 남중국해만 보느라 바빴잖아. 중국 해군 확장, 인공섬 건설, 그것만 보고 있었어.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고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조선소 확장, 연구비 증가, 기술 개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박 박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그가 말했어요. 이건 한국인공지능연구소 논문이야. 2020년에 발표됐지. 저는 논문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심해 자율항법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이었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내용이 복잡했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면 잠수함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사람 명령 없이 항로를 정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임무를 수행하지. 완전 자율이야. 저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수심 500m에서 72시간 연속 운행 성공. 외부 통신 없이 목표 지점 도착. 오차 범위 10m 이내. 이건 실험실이 아니야.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테스트한 거야. 2020년에 이미 성공했어. 그럼 지금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실전 배치 단계지. 박 박사가 답했어요. 어제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야. 한국은 이미 여러 척을 운용하고 있을 거야.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30년간 제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믿음, 우리 기술이 최고라는 자신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 자료들을 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친구들이 있어.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대학 동창들이지. 그들이 조금씩 힌트를 줬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퍼즐을 맞출 수 있게 해줬지. 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그들도 원하니까. 박 박사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숨기려던 게 아니야. 그냥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세상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리처드, 박 박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야. 떠들지 않는 나라가 제일 무섭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 박사 사무실을 나온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라는 박 박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른 거였어요. 서류상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 바다에서는 변수가 많았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무인 잠수함을 실전 배치 못하는 거였습니다. 점심때쯤 매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국방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그가 말했어요. 직접 확인하래. 직정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시울프를 보낸다. 매튜스가 답했어요. 정찰용 핵잠수함이야. 한국 근해로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매튜스가 말했죠. 위에서 결정한 거야. 모레 출항이니까 준비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흘 후 저는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에 있었습니다. 시울프가 정박해 있는 부두였어요. 거대한 검은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었죠.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코너스 분석관이십니까?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시울프 부함장 제임스 파커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했어요. 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파커가 말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잠수함 내부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복도가 비좁았고 천장이 낮았어요. 파이프와 케이블이 사방에 드러나 있었죠. 처음 타보시나 봅니다. 파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육지 사람이라서요. 제가 답했어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함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울프 함장 데이비드 존슨 대령입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리처드 코너스입니다. 제가 답했죠. 앉으시죠. 존슨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가 해도를 펼쳐 보여줬죠. 우리 임무는 간단합니다. 존슨이 설명했어요. 한국 동해로 가서 그들의 무인 잠수함을 찾는 거죠. 찾으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추적합니다. 존슨이 답했어요. 성능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하죠. 우리 시울프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우리가 우위에 있어요. 저는 그의 자신감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를 감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지 못합니다.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스텔스 기술은 완벽해요. 소나로도 못 잡고 위성으로도 못 잡죠. 그냥 관찰만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다음 날 새벽 시울프가 출항했습니다. 저는 통제실에 서 있었어요. 승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잠항 준비. 존슨이 명령했습니다. 잠항 준비 완료. 부함장이 보고했어요. 잠항. 존슨이 말했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압력계 숫자가 올라갔어요. 수심 50m, 100m, 200m 계속 내려갔죠. 목표 수심 도달. 항해사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방향으로 진로 설정. 존슨이 지시했어요. 시울프는 조용히 바닷속을 미끄러져 갔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해로 향하는 긴 여정이었어요. 잠수함 안은 시간 감각이 없었죠. 하루 종일 형광등 불빛만 보고 지냈습니다. 한국 근에 진입했습니다. 항해사가 보고했어요. 좋아. 존슨이 말했습니다. 소나 가동해. 수동 소나 작동. 소나병이 헤드폰을 쓰고 집중했어요. 주변에 뭔가 있습니까? 존슨이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소나병이 답했어요. 깨끗해요. 우리는 이틀 동안 동해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다는 조용했고 소나는 아무 신호도 잡지 못했죠. 이상하네.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이 근처일 텐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나병이 소리쳤어요. 함장님, 뭔가 있습니까? 존슨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나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까는 뭔가 있다고. 아니, 그게. 소나병이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반사음이 완전히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다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소나병이 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존슨이 다른 장비들을 확인했습니다. 레이더는요? 먹통입니다. 레이더병이 답했어요. 통신은요? 안 됩니다. 통신병이 말했죠. 위치 좌표는요? 파악 안 됩니다. 항해사가 답했어요.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였죠. 제임스, 어떻게 된 거야? 존슨이 부함장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파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런 건 처음입니다. 그 순간 모든 모니터가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어판의 불빛들이 무작위로 깜빡이기 시작했죠. 전자기 교란입니다. 기술 장교가 소리쳤어요. 누군가 EMP를 쏘고 있어요. 방향은요? 존슨이 물었습니다. 파악 안 됩니다. 기술 장교가 답했어요. 사방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란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계산된 공격이었죠. 한국이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함장님, 소나병이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느낌이에요. 소나병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볼 수 없어요. 존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긴급 부상. 그가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부상각도 15도. 파커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시울프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어요. 마치 뭔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속력이 안 나옵니다. 기관장이 소리쳤어요. 추진 시스템이 이상해요. 수동으로 전환해. 존슨이 외쳤습니다. 수동도 안 됩니다. 기관장이 답했어요.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붙어서서 모든 걸 지켜봤죠. 미국 최고의 잠수함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온 건 1시간 후였습니다. 해치를 열고 나오니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함장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슨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한국이 우리 해역에서 우리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존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시울프가 진주만으로 귀향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으로 복귀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 보고보다 더 빠른 게 있었습니다. 소문이었어요. 시울프가 한국 근해에서 작전 실패했다는 얘기가 국방부 전체에 퍼져 있었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매튜스 사무실로 갔을 때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매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이 난리야.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요구했어. 오늘 오후 NSC 긴급 회의가 있어. 저도 참석합니까? 당연하지. 매튜스가 답했어요. 자네가 현장에 있었잖아. 직접 설명해야 해. 오후 3시.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죠.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말했어요. 시작합시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무인 잠수함 기술이 우리 예상을 넘어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 최신 핵잠수함을 무력화시킬 정도입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력화라니요? 대통령이 되물었어요. 시울프를 말하는 겁니까? 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석관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코너스 분석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시울프와 함께 한국 근해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소나, 레이더, 통신, GPS 전부 먹통이 됐죠. 전자기 교란이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를 감지하고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라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확신합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정교했어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분석 결과가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가능해.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능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우리 기술로 배운 나라인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10년 넘게 독자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옵션이 뭡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첫째, 정면 대결.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기술적으로도 불확실해요. 둘째는요, 무시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죠. 하지만 이것도 위험해요. 한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협력입니다. CIA 국장이 말했어요. 교류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건 이중적 아닙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죠. 외교입니다. CIA 국장이 차갑게 답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예요.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분석하는 거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방안으로 가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 협력 제안을 하십시오. 핵잠수함 기술 승인도 검토하고요. 핵잠수함 승인이요? 국방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각하. 그건 너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말을 끊었어요. 한국을 우리 편으로 묶어두려면 뭔가 줘야 해요. 표면적으론 협력이지만 실제 목적은 분석입니다. 그들이 뭘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누가 갑니까?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기술 교류단을 구성하세요.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고 한국에 보내십시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코너스 분석관. 네, 제가 대답했어요. 자네가 가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현장을 봤으니까 가장 적임자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에요. 확보입니다.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매튜스가 제 옆으로 왔어요. 리처드. 네. 조심하게. 매튜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협력이라 쓰고 침투라 읽는 거죠. 그렇지. 매튜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돼. 동맹 관계가 깨질 수 있어. 저는 백악관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국에 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까?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 하지만 시울프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거였죠. 한국은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올 걸 예상했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번 임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협력이라는 이름의 침투.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이 우리 의도를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었고 국가의 안보가 걸린 일이었어요. 저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내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해야 했죠. 얼마나 걸릴지, 무엇을 하게 될지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여행 후에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계속 읽었지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긴장됐거든요. 입국장을 나서자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코너스 씨십니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국방부 기술협력과 김현수 소령입니다. 그가 경례를 했어요. 환영합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김현수가 일정표를 건넸죠. 오늘은 호텔 체크인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국방부 방문, 기술 브리핑, 시설 견학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훑어봤습니다. 빡빡하게 짜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건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인 잠수함 실제 시설이었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처음 방문이십니까?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인상적인 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숨길 게 없다니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다 보여줄 생각인가?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는 건가? 그래서 더 의심스럽네요.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현수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코너스 씨. 우린 당신들이 보러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울프가 우리 해역에 들어온 것도 알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무인 잠수함이 감지했어요.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죠. 그냥 당신들을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김현수가 답했어요. 우린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차는 강남의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20층이었는데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김현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린 숨길 게 없다. 감추지 않는 게 더 강한 방패다. 무슨 뜻일까? 정말 다 보여줄 생각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튜스였어요. 도착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어떤가? 이상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이 너무 협조적이에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심해. 매튜스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야. 자네가 뭘 하러 왔는지 알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불빛 너머 뭔가를 보려 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뭔지. 다음 날 아침 김현수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잘 잤습니다. 제가 답했죠. 오늘은 국방부를 방문하실 겁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기술협력과에서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연구소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무인 잠수함 연구소요? 제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김현수가 답했어요. 물론 기밀 부분은 보실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운영 현황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차를 타고 용산의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현수가 저를 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기술협력과장 이준호 대령님이십니다. 중년의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코너스 씨,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한미 협력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이준호 대령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앉자 이준호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무인체계 개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각종 무기 시스템 사진이 나타났죠. 무인 항공기, 무인 지상 차량, 그리고 무인 잠수함, 모든 게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는 척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기술 스펙이 필요했죠. 질문 있으십니까? 이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AI 제어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완전 자율 운행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제가 말했어요. 외부 통신 없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준호 대령이 답했어요.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했고 AI가 학습했죠. 이제는 사람의 명령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작동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준호 대령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국방부 구내식당이었어요. 생각보다 음식이 좋았죠. 식사하는 동안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연구소 방문하실 겁니다. 흥미로우실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I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물론 핵심 기술은 못 보시지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저는 정보를 캐러 온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감추지 않는 게 더 강한 방패라고 믿어요. 당신들이 보고 이해하면 오해가 없어지니까요. 그 말이 묘했습니다. 이건 계산된 자신감인가? 아니면 진짜 여유인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우리는 경기도의 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보안이 철저했죠. 안으로 들어가니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AI 연구소입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무인 시스템의 두뇌를 만드는 곳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니터들이 빼곡했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인 잠수 함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현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무인 체계에도 적용되죠.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브리핑과 시찰로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김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너스 씨.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입니다. 김현수가 답했어요. 실제 제작 현장을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2시간 후 우리는 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산과 바다가 보였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울산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 아래로 거대한 조선소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드넓은 부두와 크레인들, 그리고 건조 중인 배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착륙하자 조선소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건네줬어요. 착용하셔야 합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장구를 갖춰 입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엄청났어요. 용접 소리, 크레인 작동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뒤섞여 귀가 먹먹했죠. 하지만 저는 주변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놓칠 게 없었거든요. 이쪽입니다. 김현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드라이 도크였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봤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잠수함이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형태였죠. 하지만 실물로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크기도 컸고 외형도 매끄러웠어요. 저게 무인 잠수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현수가 답했어요. 해움 2호입니다. 1호의 개량형이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일반 잠수함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선체가 더 유선형이었고 돌출부가 거의 없었죠. 스텔스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내부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기밀 사항이라서요.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대신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조선소 다른 곳은 인부들로 붐볐는데 이 도크만 텅 비어 있었거든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김현수가 답했어요. 그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AI가 모든 걸 제어하죠. 설계부터 조립까지 사람 손이 거의 안 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완전 자동화라니요. 잠수함 건조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필수였죠. 그런데 기계가 다 한다고요? 실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조작하자 천장의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로봇팔이 금속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선체로 가져갔어요. 용접 작업이 시작됐죠. 불꽃이 튀었지만 로봇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1mm입니다. 김현수가 답했어요. 사람보다 정확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죠. 명령은 누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명령하지 않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죠.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AI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설계도를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작업 순서를 정하죠. 어떤 부품을 먼저 조립할지, 어떤 방식으로 용접할지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류가 생기면요? 오류가 없습니다. 김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AI는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려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죠. 인간보다 실수가 적어요. 저는 다시 잠수함을 봤습니다. 저 검은 선체를 만든 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니. 아니, 기계를 넘어선 뭔가였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 그들은 정말 인간 없는 바다를 만들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현수가 저를 봤어요. 무섭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죠. 맞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걸 평화를 위해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도크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바다가 보였죠. 푸른 바다 위로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기서 시험 운행을 합니다. 김현수가 바다를 가리켰어요. 완성된 잠수함은 저 바다로 나가죠. 그리고 혼자 돌아옵니다. 감독관도 없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현수가 답했어요. 출발 시간만 정해주면 알아서 해요. 항로도 스스로 정하고 테스트도 스스로 하죠. 저는 바다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 평화로운 바다 밑에 무인 잠수함이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스스로 판단하는 무기. 점심은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간단한 한식이었는데 맛있었어요. 김현수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십니까? 미국이 정보를 얻으려는 걸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당신들은 결국 알아낼 테니까. 차라리 우리가 보여주는 게 낫죠. 오해 없이. 오해요? 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미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알아요. 김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죠. 세상이 변했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헬기에 올랐습니다. 울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조선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인간 없는 조선소, 스스로 결정하는 AI, 혼자 바다를 헤매는 잠수함.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김현수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해음 1호의 운행 테스트가 예정돼 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실제 운행을 보여준다고요? 네. 김현수가 답했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요.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포항 근처의 해군 기지였어요. 작은 기지였지만 시설은 최신이었죠.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통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여기서 모든 걸 모니터링합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어하진 않아요. 그냥 지켜볼 뿐이죠. 저는 모니터들을 봤습니다. 하나는 바다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란 점 하나가 해안 근처에 찍혀 있었죠. 저게 해음 1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현수가 답했어요. 지금 대기 중입니다. 곧 출발할 겁니다. 출발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아무도 안 내립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시간만 정해놨어요. 오후 2시에 출발하라고.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5분이었어요. 5분 후면 시작되는 거였죠. 긴장됐습니다. 통제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화면에 집중했죠. 2시가 됐습니다. 그 순간 파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예정대로입니다. 모니터에 여러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속도, 수심, 방향,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해음 1호는 해안을 벗어나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목표 지점은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김현수가 답했어요.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게 오늘 임무죠. 왕복 200km네요. 네,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파란 점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통신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 합니다. 김현수가 답했어요. 완전 자율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해음이 보고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요? 스스로 해결합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AI가 판단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음 1호는 목표 지점의 절반쯤 왔어요. 순조로웠죠. 그런데 갑자기 파란 점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 방향을 바꿉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자가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아, 해류가 바뀌었네요. 해음이 그걸 감지하고
항로를 수정한 겁니다. 명령 없이요? 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더 효율적인 경로로 가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판단한다니.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진짜 생각하는 존재였죠. 김현수가 저를 봤습니다. 코너스 씨, 뭔가 해보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뭘요? 데이터 저장 장치 있으시죠? 김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에 숨겨놓으신 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공항 스캔에서 봤어요. 김현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써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함정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현수는 진지했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현수가 답했어요. 어차피 안 될 테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소형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USB만한 크기였지만 강력한 해킹 툴이 들어있었어요. NSA에서 준 최신 장비였죠. 컴퓨터에 연결해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김현수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장 장치를 USB 포트에 꽂았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됐죠. 화면에 해음 1호의 시스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였어요. 수많은 노드들이 연결돼 있었죠. 저는 데이터 추출을 시도했습니다. 항법 시스템, 추진 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모든 걸 복사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접근 금지라는 글씨가 떴죠. 몇 번을 시도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NSA 최고 해킹 툴이었죠. 실패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AI가 저를 인식하고 거부한 겁니다. AI가 나를 인식했다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해음의 AI는 학습해요. 누가 접근하는지, 목적이 뭔지 판단하죠. 당신이 적대적 의도로 접근하는 걸 알고 거부한 겁니다. 저는 USB를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였죠. 놀라셨죠?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아셔야 하니까요. 2시간 후 해음 1호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니터에 파란 점이 멈췄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방향을 돌렸죠.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복귀 시간도 예측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기술자가 답했어요. AI가 계산한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6시 14분입니다. 정확합니까? 오차 범위 1분 이내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기 어려웠거든요. 200km 항해를 1분 오차 이내로 예측한다니.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해음 1호가 해안 근처로 돌아왔어요. 모두가 시계를 봤죠. 6시 13분, 6시 14분. 바로 그 순간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부상합니다. 모니터에 해음 1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도착 시간 오후 6시 14분 32초.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예측 대비 32초 차이.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32초. 4시간 항해에서 고작 32초 오차.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정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AI가 저를 인식했다는 것,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정확도.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매튜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실험을 봤습니다. 한국의 AI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답장은 곧 왔습니다. 의지라니 무슨 뜻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를 인식하고 거부했습니다. 매튜스의 답장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정보를 수집하게. 그게 자네 임무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김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어떠십니까? 비공식 자리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공식 자리라니 뭔가 의도가 있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답했죠. 오후 7시. 김현수가 호텔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고깃집으로 갔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사람들로 붐볐죠.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이런 데서 고기를 먹는답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삼겹살이라고 하죠. 꼭 드셔보세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김현수가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그가 소주병을 따서 제 잔에 부어줬죠. 그러고는 자기 잔도 채웠습니다. 건배. 김현수가 잔을 들었어요. 협력을 위해, 협력을 위해. 저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는 독했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으며 김현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코너스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가 말했어요. 뭡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김현수가 미소 지었어요. 하천국 정도로 봅니다. 제가 답했어요. 조립은 잘하지만 발명은 못하는 나라,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과거형이네요.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번 방문으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김현수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줬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해양공학이었죠. 프랑스요? 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 공대였습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있었죠.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김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더군요. 아시아에서 왜 여길 오냐고.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신기하다고. 무시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김현수가 답했습니다. 교수들도 처음엔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배우러 온 학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김현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김현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에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기숙사 부엌에서 혼자. 그때마다 다짐했죠. 언젠간 우리도 만든다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그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김현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거든요. 2015년에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김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국방부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무인 잠수함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팀이 5명 뿐이었습니다. 5명이요? 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산도 별로 없었고 아무도 관심 없었죠. 하지만 우린 했어요. 조용히, 꾸준히. 10년 걸렸습니다. 왜 조용히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표하면 더 지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발표하면 방해받으니까요. 김현수가 답했어요. 미국이 알면 압력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기술 개발을 막으려 할 거라고. 그래서 숨긴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김현수 말이 맞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었으니까. 헤어질 때 김현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컵라면이 들어있었어요. 출출할 때 드세요.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먹던 거예요. 신라면이라고 하죠. 한국 라면입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수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따뜻한 사람을. 나는 배신하러 왔는데.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김현수가 준 라면을 봤어요. 김현수가 파리에서 이걸 먹으며 뭘 느꼈을까? 외로웠겠죠. 무시당하면서도 참았겠죠. 나라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김현수는 진심으로 협력하자고 하는데 나는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건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튜스였어요. 진전이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감정이입하지 마. 매튜스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네 임무는 정보 수집이야. 그것만 생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정보를 캐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협력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김현수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한국은 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윤태진 박사님이십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세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총책임자라니 핵심 인물을 만나는 거였어요. 오전 10시. 우리는 대전의 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동안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공정하시죠. 솔직하게 대하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연구소는 조용한 산속에 있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3번의 검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윤태진 박사입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리처드 코너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앉으시죠. 윤 박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김현수는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나갔어요. 저는 윤 박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차주전자로 차를 따라 제게 건넸어요. 녹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죠. 한국은 처음이시죠? 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인상이 어떠십니까? 놀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쓸쓸해 보였어요. 코너스 씨, 당신이 왜 왔는지 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보를 캐러 오신 거죠. 윤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모르겠습니까? 당신들이 적인지 친구인지. 제가 답했어요.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윤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코너스 씨,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평화를 위한 겁니다. 평화요? 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전쟁을 압니다. 그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압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겪었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갔었죠. 윤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제 삼촌이 베트남에 파병됐습니다. 1968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10살이었죠. 삼촌이 돌아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쟁이 그를 바꿔놨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베트남에 있었어요. 미군이었죠. 할아버지도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은 용맹했다고, 살인병기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맞아요. 그가 말했죠. 우린 이길 수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한국은 전쟁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니까요. 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싸운 거죠. 우린 선택권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싸웠고 이겼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죠. 저는 윤 박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삼촌은 10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의 기억을 견디지 못했죠.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잠수함요? 네. 윤 박사가 답했어요. 사람이 죽지 않는 전쟁. 그게 제 목표였어요. 기계가 대신 싸우면 사람은 안전하죠. 어머니들이 아들을 잃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잠수함이 왜 만들어졌는지. 단순히 기술 과시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였죠. 코너스 씨, 윤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나요? 위협으로 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해요. 알고 있어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미국의 적이 아니에요. 동맹이죠. 다만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왜 숨기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표하면 됐잖아요. 발표하면 막으려 했을 겁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미국은 자기들만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동맹국도 통제하려 해요. 우린 그게 싫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박사 말이 맞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도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었으니까. 코너스 씨, 미국에 전해주세요.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평화를 위한 거라고. 전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막으려는 거라고. 한국은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고 그 아픔을 기억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믿죠. 전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솔직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올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윤 박사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어요. 형의 죽음, 전쟁의 상처,
평화를 향한 갈망, 모든 게 진심이었습니다. 김현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답했죠. 박사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긴다고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하구나. 김현수가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국은 적이 아니라고. 윤 박사를 만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이번 여행을 떠올렸죠.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현수였습니다. 코너스 씨,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현수가 답했어요. 실시간 대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10분 후 김현수가 호텔 앞에 차를 대고 있었어요. 우리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 잠수함 한 척이 NLL을 넘어 남하 중입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어요. 한미 감시망이 경보를 울렸죠. 미군도 압니까? 네. 김현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대응할 겁니다. 국방부에 도착하니 지하 통제실로 안내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들이 빨간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잠수함 위치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NLL 남쪽 20km. 기술자가 답했어요. 계속 남하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한 잠수함이었죠. 미군 측 반응은요? 장교가 물었습니다. F-15 2대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주한미군이 대기 중입니다. 김현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방식을. 무슨 방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방식이요. 김현수가 답했어요. 중앙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해음 3호 출동. 그가 말했습니다. 해음 3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파란 점이 나타났어요. 빠른 속도로 북한 잠수함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명령을 내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김현수가 답했어요. 그냥 출동하라고만 했어요.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10km, 5km, 3km 접촉합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이 이상해졌습니다. 빨간 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았죠. 무슨 일입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해음이 전자기 교란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북한 잠수함의 통신과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 합니다. 김현수가 말했어요. 그냥 무력화시킬 뿐이죠.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했어요. 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했죠.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추진 시스템도 영향받았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지속합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AI가 판단합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제가 시울프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는 느낌.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보는 입장이었죠. 북한 잠수함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퇴각하는 것 같습니다. 추적하시겠습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휘관이 답했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파란 점이 멈췄습니다. 해음 3호가 제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북한 잠수함이 완전히 북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임무 완료.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NLL 복귀 확인. 해음 3호 복귀 중.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20분도 안 걸렸어요. 폭발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교전도 없었고 필요 없으니까요. 김현수가 말했어요. 우린 그냥 막기만 하면 돼요. 죽일 필요는 없죠. 미군 반응은요? 장교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F-15가 아직 대기 중인데 상황이 종료됐으니까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현수를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적을 죽이지 않고 막는 거죠. 그게 우리 철학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모니터 속 파란 점이
천천히 기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걸. 통제실을 나오는데 한미군 장교가 저를 불렀습니다. 코너스 씨, 그가 다가왔어요. 방금 뭘 본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거였어요.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이 뭘 한 건지 파악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미군 장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현수가 제 옆으로 왔어요.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다만 놀랐을 뿐입니다. 우리 기술의 진짜 의미를 아셨나요?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김현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윤 박사님이 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 전쟁.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를. 이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도구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현수가 물었습니다. 내일 귀국하시죠? 네, 제가 답했어요. 미국에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그들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거라고.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이 앞에 놓여 있었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매튜스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본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무인 잠수함, AI 기술, 그리고 사람들, 특히 김현수와 윤 박사, 그들의 진심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타이핑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의 기술 수준, 그들의 의도, 아니면 우리가 느껴야 할 위협.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김현수가 준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빨간 포장지의 신라면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3분을 기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책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입 먹어봤어요. 매콤했지만 맛있었죠.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 같았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인 잠수함 기술 평가 보고서. 제목을 쓰고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선다. 10년간의 독자 개발로 완전 자율 시스템을 구축했다.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기술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았죠. 저는 라면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 뒤에 사람들의 신념이 있다.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나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들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생각이 흐르듯 나왔어요. 윤태진 박사를 만났다. 그는 형을 전쟁으로 잃었다.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가 형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죽지 않는 전쟁을 만들고 싶었다. 무인 시스템은 그의 평화를 향한 갈망이다. 김현수 소령도 만났다. 그는 프랑스에서 무시당하며 공부했다. 밤마다 라면을 먹으며 다짐했다고 한다. 언젠가 우리도 만든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 진심이 이 기술을 완성했다. 저는 컵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마셨어요. 따뜻했죠.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북한 잠수함 대응을 목격했다. 해음 3호는 20분 만에 위협을 제거했다. 하지만 폭발도 교전도 없었다. 그냥 무력화시키고 돌려보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다. 죽이지 않고 막는 것.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결론을 써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심호흡을 하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적이 아니다. 동맹이며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됐다. 그들의 기술을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존재로 봐야 한다.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걸 그들은 10년 만에 해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린 기술만 봤지만 그들은 신념으로 바다를 만들었다. 평화를 지키겠다는 신념,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 그것이 한국 무인 잠수함의 진짜 힘이다. 손을 멈췄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저는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서를 맨 아래로 내렸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추천사항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 그들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미래의 바다는 우리 혼자 지킬 수 없다. 한국, 일본, 그리고 모든 동맹국과 함께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안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을 정했어요. 한국 방문 최종 보고서. 빈 컵라면 용기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로 헹구면서 생각했어요. 이 라면이 제일 맛있었다고 김현수가 말했던 게 이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죠. 희망, 다짐, 그리고 나라를 향한 사랑.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김현수와 윤 박사가 10년을 바쳤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매튜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을 옹호하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썼으니까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믿게 된 것. 한국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 그들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수였어요. 내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문자였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컵라면 냄새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냄새였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고요한 바다였죠. 그 밑에서 해음이 조용히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김현수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김현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국에 잘 전해주세요. 우린 적이 아니라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곧장 본부로 향했어요. 매튜스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국방정보국 건물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을 다녀온 후 세상이 달라 보였거든요. 매튜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그가 말했어요. 들어가니 매튜스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받았네. 그가 말했어요. 읽어봤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자네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 매튜스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것 같던데. 옹호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사실을 쓴 겁니다. 사실. 매튜스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게 사실이라고. 그들이 우리 잠수함을 무력화시켰는데 그건 경고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공격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능력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게 더 위험해. 매튜스가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건 언제든 쓸 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안 씁니다. 제가 답했어요. 북한 잠수함 대응을 봤습니다. 그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무력화시키고 돌려보냈죠.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순진하군. 매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그들한테 감정이입한 것 같아.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해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상처를,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갈망을 이해한 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어요. 매튜스와 저는 일어났죠. 앉으시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코너스 분석관, 자네 보고서 읽었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장관이 뭐라고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한 보고서더군. 장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백악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장관이 답했어요. 대통령은 한국을 견제하고 싶어해. 협력이 아니라. 왜입니까? 균형 때문이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바다를 지배해야 해. 동맹국이라도 우리보다 강해지면 안 돼. 그게 안보의 기본이야. 하지만 그건 구시대 발상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함께 가야 합니다. 이상론이야. 매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은 달라. 힘이 있는 자가 주도권을 쥐는 거야. 오후 3시 백악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매튜스 국방장관과 함께 상황실로 갔어요. 이미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이 앉아 있었죠. 대통령이 들어오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코너스 분석관의 보고서를 논의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코너스 분석관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협력이라고 한 참모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우릴 무력화시켰는데
협력을 하자고요? 대안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견제하자는 겁니까? 압박하자는 겁니까? 그게 동맹에 하는 짓입니까? 자네는 감정에 휩쓸렸어. 참모가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들한테 포섭된 거야. 포섭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본 겁니다. 한국은 전쟁을 알아요. 상처를 알고요. 그래서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건 그들 말이잖아.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윤태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형을 전쟁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는 무기를 만들었죠. 김현수 소령도 만났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10년을 바쳤어요. 이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위험해.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강해지면 우리 영향력이 줄어들어. 영향력보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강해지면 동북아가 안정돼요. 그게 우리한테도 이익이에요. 이상론이야. 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 편이었고 누군가는 반대했죠. 장관, CIA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코너스 분석관 말에 일리가 있어요. 국장이 말했어요. 한국을 적대시하면 잃는 게 많습니다. 차라리 협력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기술을 빼앗겨요. 참모가 말했습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국장이 답했어요. 그들이 10년 만에 한 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함께 연구하면 더 빨라지고요.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코너스 분석관,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가 직접 봤으니 물어보겠네. 한국을 믿을 수 있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은 70년 동맹이었어요. 우리를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을 뿐이에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어요. 협력으로 가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투명성 확보와 공동 연구. 한국이 받아들이면 진행하지.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반대파는 불만스러워했고 찬성파는 안도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냈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매튜스가 제 옆으로 왔어요. 자네 이겼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자네 거야. 이게 잘못되면 잘못 안 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매튜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어보지 뭐. 그가 말했죠. 백악관을 나오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너머 태평양 건너 한국이 있었죠. 김현수와 윤 박사가 있는 곳. 감사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